강원도 철원의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제7 107 공병대대의 정문 앞에는 살을 내는 듯한 혹독한 겨울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설을 쏟아 부을 듯 짙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영하 20도를 밑도는 기온은 두꺼운 방한복조차 무색하게 만들 만큼 살인적이었다. 인적이 드문 산악지대에 고립된 부대의 모습은 앙상한 나뭇가지들과 높게 처진 철조망에 둘러싸여 마치 세상과 단절된 요새처럼 보였다.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는 황량한 들판을 가로지르며 기괴한 울음을 토해냈고 그 소리는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불길한 전조처럼 느껴졌다. 정문을 지키는 위병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만이 유일하게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함을 알리고 있었다. 그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위병소 앞에는 낡은 패딩 점퍼 하나에 의지한 채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민이었고 유일한 가족인 오빠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부터 새벽 첫 차를 타고 5시간을 넘게 달려온 터였다. 그녀의 손에는 온기가 다 식어버린 보온병과 정성스레 싼 보자기가 들려 있었는데 장갑도 끼지 않은 손은 동상에 걸린 듯 붉게 부어올라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수민의 얼굴은 칼바람에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오빠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굳게 닫힌 철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위병소 안에서 근무를 서던 병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인터폰을 붙잡고 상급 부대와 통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규정상 사전 예약 없는 면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이렇게 캐슨 날씨에 멀리서 찾아온 민간인을 무작정 돌려보내는 것 또한 인간적으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임 부사관의 목소리는 신경질적이고 단호했으며 병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창문 밖의 수민을 향해 고개를 가로저었다. 병사의 거절 신호를 본 수민은 다급하게 창문에 매달려 사정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애처롭게 흩어졌다. 그때 부대 안쪽에서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지휘관용 지프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위병소 쪽으로 다가왔다.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깔끔하게 다려 입은 전투복의 중령 계급장을 단 박동철 대대장이었다. 그는 잘 닦인 전투화를 신은 발로 눈 덮인 땅을 거만하게 디디며 내렸고 그의 표정에는 권위의식에 찌든 오만함이 가득했다. 박중령은 자신의 부대 정문 앞에 낯선 민간인이 서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불쾌감을 느끼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위병소 근무자에게 거칠게 다가가 상황을 보고하라고 소리쳤고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긴장된 공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중령은 근무자의 보고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경멸 어린 시선으로 수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자신의 신성한 영토에 불결한 것이 침입하기라도 한 듯한 태도였다. 그는 수민이 들고 있는 보따리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이곳은 군사보안시설이니 잡상인이나 다름없는 민간인은 당장 돌아가라고 쏘아붙였다. 수민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오빠인 이진호 일병이 최근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잠시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녀는 오빠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보여주며 단 5분만이라도 좋으니 제발 허락해달라고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다. 하지만 박중령에게 수민의 간절함은 전혀 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가학적인 본성을 자극하는 듯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이진호 일병 따위는 부대에서 아무런 중요도 없는 병사일 뿐이며 지금 중요한 훈련 중이라 면회 따위는 꿈도 꿀 수 없다고 비아냥거렸다. 수민이 포기하지 않고 울며 매달리자 박중령은 짜증이 극에 달한 듯 수민이 내밀고 있던 도시락 꾸러미를
손으로 거칠게 쳐내버렸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도시락 통이 열리며 정성스레 준비한 김밥과 반찬들이 차가운 눈밭 위로 처참하게 흩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물이 아니라 동생의 따뜻한 마음이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수미는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고 억눌러왔던 설움이 터져나와 오열하기 시작했다. 눈밭에 엎드려 떨고 있는 그녀의 작은 어깨는 처량하기 그지없었지만 박중령은 그 모습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위병들에게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치며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엄포를 놓았다. 위병들은 죄책감이 섞인 표정으로 주저했지만 서슬퍼런 대대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수민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 했다. 박중령은 자신의 위세에 만족한 듯 혀를 차며 다시 지프차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 모든 참담한 광경을 약 50m 떨어진 도로변 숲속에 정차된 검은색 세단 안에서 지켜보는 날카로운 눈빛이 있었다. 칠흑 같은 선팅 뒤에 앉아있는 인물은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사단장으로 갓 부임한 강지원 소장이었다. 그녀는 예고 없는 암행 감찰을 위해 위장된 차량을 타고 관할 구역을 순시하던 중이었고 우연히 이 공병대대 앞을 지나다가 이 사태를 목격하게 된 것이었다. 강 소장은 차창을 아주 조금 내린 채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 박중령의 거만한 태도와 수민의 절망적인 모습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원의 표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호수처럼 차분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부하가 민간인을 홀대하는 장면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본 것은 지휘관이라는 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여 약자를 짓밟는 군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타락의 현장이었다. 강 소장의 손은 가죽 시트를 뚫을 듯이 꽉 쥐어져 있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감정적인 폭발 직전의 전조가 아니라 적을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해 약점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지휘관의 냉철한 살기였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부관이 참지 못하고 당장 개입하겠느냐고 물었지만 강지원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지금 당장 박중령을 질책하고 수민을 들여보내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었다. 박중령의 태도와 병사들의 겁먹은 눈빛을 보았을 때 이 부대에는 단순히 면회 거절 이상의 썩어 문드러진 환부가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녀는 이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기 위해 더 확실한 증거와 명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강지원은 수민이 눈물을 닦으며 쫓겨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가슴 한편에 그 아픔을 깊이 새겼다. 박중령은 수민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만족스러운 듯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다시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육중한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다시금 부대 앞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눈발은 점점 더 굵어지기 시작했고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들은 하얀 눈 속에 파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이 부대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실이 은폐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본 단 한 명의 목격자가 그들 머리 위에서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강지원은 낮은 목소리로 운전병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대신 부대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우회로를 택하기로 했다. 검은 세단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여 부대 정문이 아닌 측면에 낡은 철조망이 있는 숲길로 방향을 틀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 했지만 강지원의 차가 지나간 자리에는 선명한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멈추지 않는 정의의 진군과도 같았다. 검은색 세단은 제707 공병대대의 정문이 아닌 후문에 위치한 낡은 보급로를 통해 조용히 진입했다. 강지원 소장은 자신의 별이 새겨진 성판을 떼어내고 일반적인 상급 부대의 검열관들이 이용하는 위장된 차량을 이용해 잠입을 시도했다. 그녀는 화려한 장군의 견장이 달린 정복 대신 계급장이 잘 보이지 않는 두터운 야전 상의를 걸쳐 입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후문 위병소의 근무병들은 갑작스러운 상급 부대 차량의 등장에 당황하며 허둥지둥 차단기를 올렸고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보다는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짜증이 서려 있었다. 강지원은 차창 너머로 보이는 병사들의 군기가 빠진 모습과 묘하게 어두운 표정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차량에서 내린 강지원은 수행비서인 최대위와 함께 부대 내부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녀가 예상했던 활기찬 훈련의 기합 소리나 힘찬 군가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매서운 바람 소리만이 텅 빈 연병장을 휘감고 있었다. 마치 유령 부대에 온 것 같은 기이한 적막감이 감돌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전투 부대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종류의 침묵이었다. 가끔 마주치는 병사들은 강지원의 일행을 보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피하거나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의 눈빛에는 상급자에 대한 존경이나 규율이 아닌 깊은 불신과 공포가 깔려 있었다. 강지원은 병사들의 생활관이 위치한 건물로 발걸음을 옮기며 부대의 시설 상태를 점검하는 척했다. 건물 외벽은 곳곳이 갈라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찬 바람을 막기 위해 비닐과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열악한 환경을 짐작게 했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가던 한 상병을 멈춰 세우고 부대 현황에 대해 볍게 물었다. 상병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관등 성명을 댔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불안하게 주위를 살폈다. 강지원은 그의 손을 주목했는데 공병 특유의 굳은 살을 넘어선 상처와 멍이 가득했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기름때와 흙이 끼어 있었다. 지금 대대 병력이 전부 어디에 가 있는 건가? 훈련 일정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닌데 연병장이 너무 조용하군. 강지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상병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망설였다. 그는 잠시 행정반 쪽을 힐끔거니 대다수 인원이 작업 지원을 나갔다고 얼버무렸다. 공병 부대에서 작업 지원은 흔한 일이었지만 혹한기의 필수 인원을 제외한 거의 전 병력이 부대를 비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강지원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상병을 보내주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의구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작업 동원이 아니라 조직적인 인력 착취의 냄새가 났다. 강지원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열린 생활관 문틈으로 내부를 슬쩍 들여다보았다. 휴식을 취하고 있어야 할 시간임에도 생활관은 텅 비어 있었고 남아있는 몇몇 병사들은 침상에 알아누워 있거나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생기를 잃은 채 흑빛이었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실내에서도 두꺼운 깔깔이를 껴입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강지원은 그중 한 병사에게 다가가 물을 건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그녀의 따뜻한 태도에 병사는 잠시 경계심을 푸는 듯 했지만 여전히 입을 여는 것을 두려워했다. 혹시 이진호 일병을 알고 있나? 아까 정문에서 여동생이 찾아왔던데. 강지원이 넌지시 이진호의 이름을 꺼내자 병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마치 금기어를 들은 사람처럼 그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모른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옆에 누워있던 다른 병사도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으며 대화를 피하려 했다. 이진호라는 이름은 이 부대 안에서 단순한 전우의 이름이 아니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공포의 버튼과도 같았다. 그때 복도 끝에서 전투화를 신은 장교 한 명이 급하게 달려왔다. 그는 당직 사관 완장을 차고 있었고 낯선 외부인의 출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강지원의 계급장을 확인하려 했으며 통보도 없이 외부인이 막사내보를 돌아다니면 곤란하다고 제지하려 들었다. 최 대위가 나서서 상급 부대 군수 검열팀이라고 둘러대자 장교의 표정은 안도감보다는 의심과 경계로 일그러졌다. 그는 대대장님께 보고해야 한다며 강지원을 행정실로 안내하려 했지만 강지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며 화장실 위치를 묻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했다. 강지원은 장교의 시선을 피해 건물 뒤편의 보일러실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트럭 한 대가 시동을 건 채 서 있었고 몇 명의 병사들이 주위를 살피며 무언가를 짐칸에 싣고 있었다. 강지원이 몸을 숨기고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부대에서 사용하는 군용 시멘트와 철근 자재들이었다. 군수품이 외부로 반출되는 현장을 목격한 것이다. 병사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감독하는 부사관의 고함 소리에 쫓겨 기계적으로 자재를 나르고 있었다. 그들의 등 뒤에는 707 공병이라는 부대 마크가 선명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조국을 지키는 군인의 임무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강지원은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조용히 촬영했다. 화면 속에는 불법 반출의 증거뿐만 아니라 병사들을 사적인 노예처럼 부리는 현장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녀는 줌을 당겨 병사들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그 중에는 얼굴에 멍이 든 병사도 있었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병사도 있었다. 정당한 훈련이나 작전 수행 중에 입은 부상이 아니라 가혹 행위나 무리한 노동으로 인한 부상임이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강지원의 손은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렸지만 카메라는 흔들림 없이 그 추악한 진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때 트럭 뒤쪽에서 작업 지시를 내리던 부사관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원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예, 대대장님. 지금 자재 싣고 별장 쪽으로 출발합니다. 진호 녀석이 좀 든더서 늦어졌습니다. 예, 밥은 안 먹였습니다. 정신 좀 차려야죠. 그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방금 정문에서 여동생이 애타게 찾던 이진호 일병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밥조차 굶어가며 대대장의 사적 지시에 따라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강지원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이 부대의 침묵은 규율이 아니라 공포에 의한 것이었고 병사들의 피곤함은 훈련이 아니라 착취의 결과였다. 박동철 중령은 국가가 맡긴 병력과 자원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강지원은 기록을 마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최대위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제는 단순히 관찰하는 단계를 넘어 썩은 환부를 직접 확인하고 도려낼 차례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트럭이 향하려는 방향, 즉 부대 뒷산 너머에 은밀하게 숨겨진 그들의 작업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부대 뒷산으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는 눈이 쌓여 미끄러웠지만 트럭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어 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강지원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최대위 역시 비장한 표정으로 권총집에 단추를 풀었다.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기계음과 둔탁한 망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짓밟힌 군인 정신의 비명소리이자 곧 닥쳐올 심판을 재촉하는 카운트다운과도 같았다.
강지원은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오늘 이 산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노라고. 산길을 오르는 강지원 소장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눈 덮인 숲길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거칠었고 곳곳에 드러난 빙판은 자칫하면 미끄러질 만큼 위험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앞서간 트럭의 바퀴 자국을 따라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숲의 고요함을 깨는 둔탁한 굉음과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군사 훈련의 활기찬 소음이 아니라 마치 강제 노역장에서나 들릴 법한 고통스러운 비명과 욕설이 뒤섞인 소름 끼치는 소음이었다. 강지원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나무 뒤로 숨어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숲을 빠져나와 시야가 트인 곳에 도달했을 때 강지원과 최대위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곳은 군사작전 지역이 아니라 마치 호화로운 개인 별장을 짓기 위한 공사 현장처럼 보였다. 깎아지른 절벽을 배경으로 널찍하게 닦인 터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목조 건물의 뼈대가 들어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 조경용 바위와 고급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군용 트럭에서 내린 시멘트 포대들이 한쪽 구석에 쌓이고 있었지만 그것은 군사시설 보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사적인 용도로 전용되고 있음이 분명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육군 공병부대 소속 병사들이었지만 그들의 몰골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전쟁 포로에 가까웠다. 낡고 해진 전투복 위에는 시멘트 가루와 흙먼지가 뒤범벅되어 있었고 안전문은커녕 기본적인 방안 장구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맨손으로 차가운 철근을 나르거나 무거운 돌을 옮기는 병사들의 손은 붉게 부르터 있었고 입에서는 고통스러운 신음이 끊임없이 새어나왔다.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으며 오직 감독관의 채찍을 피하려는 본능적인 공포만이 서려 있었다. 현장 한가운데에는 두꺼운 파카를 입고 모닥불을 쬐며 지시를 내리는 부사관 한 명이 있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는 지휘봉으로 허공을 가르며 작업 속도가 느리다며 병사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이 새끼들아. 대대장님 오시기 전까지 저 돌담 다 못 쌓으면 오늘 저녁은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의 고함 소리는 골짜기를 타고 메아리 쳤고 그 소리에 놀란 병사들은 더욱더 허둥지둥 몸을 움직였다. 그들은 잠시라도 쉴 틈을 주지 않는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이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상태였다. 강지원은 망원경을 꺼내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다 현장 구석에서 유독 힘겨워 보이는 한 병사에게 시선이 고정되었다. 그는 제 몸보다 훨씬 큰 조경석을 등에 지고 비틀거리고 있었는데 다리를 심하게 저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의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 위로 붉은 피가 배어나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헬멧 아래로 보이는 그쑥한 얼굴과 그쑥한 눈동자는 그가 한계 상황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지원은 직감적으로 그가 바로 아까 위병소 앞에서 쫓겨난 여자의 오빠 이진호 일병임을 알아차렸다. 이진호 일병은 고통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가 지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굴러떨어지며 하마터면 그의 다리를 덮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주변에 있던 동료 병사들이 놀라 달려가려 했지만 모닥불 곁에 있던 부사관이 불호령을 내리며 그들을 제지했다. 누가 작업 멈추라고 했어.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
부사관은 쓰러진 이진호에게 다가가 걱정 대신 군화발로 그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엄살 피우지 말고 당장 일어나. 네 여동생이 면회 왔다고 마음이 붕 떴냐. 그 말을 들은 강지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부사관의 말은 그들이 이진호의 동생이 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오히려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진호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을 흘리면서도 동생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눈물을 삼키며 다시 돌을 집어들려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처절했다. 피가 배어 나온 붕대감은 손으로 거친 돌 표면을 잡을 때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숨죽여 울고 있었다. 최대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며 당장 뛰쳐나갈 기세였다. 사단장님, 저건 명백한 인권 유린입니다. 당장 개입해서 저자들을 체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지원은 차가운 손으로 최대위의 어깨를 잡아 눌렀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끓고 있었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 나가면 저 하사 나부랭이 하나 처벌하는 것으로 끝난다. 몸통은 따로 있어. 저 별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재는 어디서 났는지 확실한 물증을 더 확보해야 해.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강지원은 휴대폰의 고성능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현장의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불법 건축물의 전경, 군용 자재가 쌓여 있는 모습, 병사들을 폭행하는 부사관의 행동, 그리고 피 흘리며 일하는 이진호 일병의 참혹한 상태까지 빠짐없이 영상에 담았다. 줌을 당겨 촬영한 화면 속에는 군용이라는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시멘트 포대와 대대장의 관용차가 현장 한쪽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까지 포착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조리가 아니라 국가 예산을 횡령하고 병력을 사유한 중대 범죄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그때 현장 감독관인 부사관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강지원은 소형 도청 장치를 이용해 그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충성. 중령님. 예. 별장 정원 공사는 오늘 중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진호 녀석이 좀 빌빌거려서 늦어졌지만 제가 확실히 교육했습니다. 예. 사모님께서 원하시는 수입산 대리석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박동철 중령이 이 불법 공사의 주범임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다. 부하의 피와 땀을 짜내어 자신의 아내를 위한 호화 별장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작업은 해가 질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어둠이 내려앉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병사들의 움직임은 더욱 둔해졌다. 조명 하나 없는 산속에서 그들은 오직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존해 위험한 작업을 이어가야 했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병사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잠깐의 휴식을 취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감독관의 눈치를 보며 도둑처럼 즐겨야 했다. 강지원은 그 참상을 지켜보며 군인으로서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뼈아픈 자괴감을 느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온 청춘들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이진호는 이제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흙을 퍼나르다 몇 번이고 넘어졌고 그때마다 동료들이 몰래 다가와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동료들 역시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말없는 전우애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이 지옥 같은 시간을 함께 견뎌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전우애마저도 부패한 지휘관의 탐욕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다. 강지원은 그들의 묵묵한 저항과 고통을 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확고히 깨달았다. 강지원은 녹화 버튼을 끄고
최대위에게 철수 신호를 보냈다. 이제 필요한 증거는 모두 확보되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며 감정적으로 분노할 시간은 없었다. 이제는 이 모든 부조리를 끝장내고 고통받는 병사들을 구출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진호 일병의 뒷모습을 눈에 담았다. 피 묻은 손으로 흙바닥을 짚고 일어서는 그의 모습은 부패한 권력에 짓밟히면서도 꺾이지 않는 작은 희망의 불씨처럼 보였다. 강지원은 그 불씨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거대한 폭풍이 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조용히 산길을 내려왔다. 올라갈 때보다 발걸음은 빨라졌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숲을 벗어나 차에 타자마자 강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며 머리를 식혀주었지만 가슴 속의 뜨거운 불길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녀는 운전병에게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사단 사령부로 복귀한다. 헌병대장과 감찰 참모를 내 집무실로 즉시 소집해. 그리고 법무참모에게도 연락해서 구속 영장 청구 준비하라고 전해. 차량은 어둠을 뚫고 질주하기 시작했다. 백미러로 보이는 산 중턱에는 여전히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아래에서 병사들이 흘리고 있을 피눈물을 생각하니 강지원은 주먹을 꽉 쥐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치밀한 작전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박동철 중령과 그 일당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군의 명예를 건 심판이 될 것이다. 강지원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기다려라. 내일이면 너희들의 지옥도 끝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도 무겁고 단호했다. 검은 세단은 밤의 어둠을 가르며 정의의 심판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이제 곧 제7 공병대대에는 전례 없는 폭풍이 몰아칠 것이고 그 폭풍은 썩은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릴 것이다. 박동철 중령은 거칠게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짜증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죽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조금 전 별장 공사 현장의 작업 반장인 김 상사로부터 낯선 차량이 현장 주변을 배회하다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했지만 특유의 오만함으로 그 불안감을 애써 짓눌렀다. 감히 누가 내 구역을 염탐한단 말인가.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신경질적으로 밀쳐내며 당직 사령을 호출하여 주요 간부들을 즉시 집무실로 소집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잠시 후 대대 참모들과 예하 중대장들이 헐레벌떡 대대장실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당혹감이 서려 있었지만 박중령의 살기등등한 눈빛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박중령은 책상을 주먹으로 콱 내리치며 외부에서 감찰이 나올 수도 있으니 당장 모든 장부와 작업 일지를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별장 공사와 관련된 자재 반출 내역은 흔적도 없이 파쇄하고 소각 처리하며 병사들의 외출 및 면회 기록도 조작하여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군 지휘관이라기보다는 범죄를 은폐하려는 조폭 두목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박중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각 중대장들에게 병사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윽박질렀다. 만약 외부인이나 상급 부대 검열관이 병사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무조건 산악전술 훈련 중이었다라고 대답하게끔 철저히 교육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입을 잘못 놀리는 병사가 나오면 해당 중대장까지 옷을 벗기겠다고 협박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참모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 서로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지만 진급 누락과 보복 인사가 두려워 알겠습니다. 라고 복창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에게 군인 정신은 이미 실종된 지 오래였고 오직 생존을 위한 비굴한 복종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한편 강지원 소장은 다시 정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야전 상의 차림 그대로 대대 본청 건물로 들어섰다. 그녀의 모자챙은 여전히 깊게 눌러져 있어 계급장이 잘 보이지 않았고 수행원인 최대위만이 뒤따르고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친 당직 사관은 낯선 외부인의 침입에 당황하며 앞을 가로막았다. 누구십니까? 이곳은 통제 구역입니다. 신원을 밝히십시오. 사관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강지원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대장을 만나러 왔다고 짧게 답했다. 그녀의 태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위압감과 서늘한 눈빛의 사관은 잠시 압도되어 주춤했다. 강지원은 사관의 제지를 무시하고 곧장 복도 끝에 있는 대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서 모의를 하고 있던 박중령과 간부들은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중령은 자신의 허락도 없이 들어온 이 무례한 여자가 아까 위병소 앞에서 본 그 민간인 여자가 아닐까 의심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낡은 군용 야상을 입고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은 채 의자에 삐딱하게 기대 앉아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노크도 없이 들어와. 박중령은 강지원이 아무런 대답 없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자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는 그녀를 기껏해야 군단급 부대에서 나온 하급 감찰관이나 꼬투리를 잡으러 온 시민단체 관계자 정도로 착각했다.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뒷조사라도 하러 왔나 본데 번지수 잘못 찾았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국방부에 내 동기들이 깔려 있고 군단장님과도 형 동생 하는 사이야. 그는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상대를 찍어 누르려 했다. 그의 언어는 천박했고 태도는 군인의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정잡배와 같았다. 강지원은 박중령의 폭언을 묵묵히 들으며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는 급하게 치운 서류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벽에 걸린 부대 현황판은 엉터리로 조작된 흔적이 역력했다. 곁에 서 있는 참모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불안한 눈빛은 이미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지원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제 발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는 꼴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박중령을 응시하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동철 중령. 당신의 그 대단한 인맥이 불법 건축과 병력 사적 유용까지 덮어줄 수 있다고 믿나 봅니다. 오늘 낮 추운 위병소 앞에서 울며 쫓겨난 이진호 일병의 여동생을 기억합니까? 강지원의 질문에 박중령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그 이름이 다시 거론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 여자가 미쳤나? 그깟 병사 나부랭이 얘기는 왜 꺼내? 당장 헌병 불러서 이 여자 끌어내 업무 방해죄와 무단 침입죄로 고발해 버리기 전에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다. 박중령의 고함 소리에 문 밖에서 대기하던 무장 헌병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그들은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강지원을 포위했지만 그녀에게서 풍기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 때문에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하고 주저했다. 최대위가 헌병들 앞을 막아서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강지원은 천천히 모자를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너희들 군 생활도 오늘로 끝이다. 잘 생각하고 행동해라. 박중령은 헌병들이 머뭇거리자 분통을 터뜨리며 직접 강지원의 멱살을 잡으려 다가왔다.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내 명령이 우스워 내가 직접 처리해주지. 그가 손을 뻗어 강지원의 옷깃을 잡으려는 순간 강지원은 정광석화와 같은 동작으로 재빨리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며 제압했다. 으악 짧은 비명과 함께 박중령이 중심을 잃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강지원은 고통에 일그러진 박중령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이제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네의 그 오만함이 오늘 자네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눈을 크게 뜨고 잘 봐라. 네가 누구에게 덤빈 것인지. 강지원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박동철 중령의 손목을 거칠게 놓아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천천히 입고 있던 낡은 야전 상의의 지퍼를 내렸고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정복의 모습이 드러났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어깨 위에 달린 두 개의 은색 별. 소장 계급장이 서늘하고도 묵직한 빛을 발했다. 그제야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자신들이 지금 누구에게 총구를 겨누고 멱살을 잡으려 했는지 깨달았다. 헌병들은 사색이 되어 들고 있던 소총을 떨구듯 내렸고 참모들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박중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채 강지원의 계급장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소문으로만 듣던 육군 최초의 여성 사단장. 원칙주의자이자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강지원이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무례함과 그동안 숨겨왔던 비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강지원은 그런 박중령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얼어붙은 헌병들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비상 소집 사이렌을 울려라. 전 병력을 연병장에 집합시킨다. 예외는 없다. 헌병들이 허둥지둥 뛰어나가자 곧이어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부대의 정막을 찍고 울려 퍼졌다. 늦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거나 휴식을 취하던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비상소집에 당황하며 내무반을 뛰쳐나왔다. 영문을 모르는 병사들이 연병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부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강지원은 동요하지 않고 대대장실을 나서 연병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지휘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최대위의 손에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 자료가 담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박중령과 참모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힘없이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연병장에 모인 500여 명의 병사들은 단상 위에 서 있는 낯선 여성 장성의 등장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원은 마이크를 잡고 그들을 향해 엄숙한 눈빛을 보냈고 그 위압감에 병사들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그녀는 옆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박중령을 앞으로 불러냈다. 박중령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마이크 앞에 섰지만 병사들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다. 강지원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박중령에게 질문을 던졌다. 대대장, 병사들이 왜 이 시간에 피로에 절어 있는지, 그리고 부대 뒷산에서 무슨 공사가 진행 중인지 전 병력 앞에서 직접 해명해보라. 박중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변명거리를 찾아내려 했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급조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다. 사단장님, 그것은 전술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 진지 공사였습니다.
병사들의 야전 공병 기술 숙달을 위해 자발적인 지원을 받아 진행한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병사들은 대대장의 뻔뻔한 거짓말에 기가 막힌 듯 웅성거렸지만 보복이 두려워 누구 하나 나서서 반박하지 못했다. 박중령은 병사들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착각하고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때 강지원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스쳤다. 그녀는 최 대위에게 눈짓을 보냈고 최 대위는 준비해둔 녹음기를 앰프 시스템에 연결했다. 스피커를 켜라. 강지원의 지시와 함께 연병장의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박중령과 김상사의 통화 내용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사모님께서 원하시는 수입산 대리석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진호 녀석 밥은 굶겨서라도 오늘 끝내. 적나라한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박중령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 사이에서는 참았던 분노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강지원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박중령을 향해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자발적인 지원 전술 훈련 사모님을 위한 대리석 별장이 전술 진지인가? 밥을 굶기며 일시키는 게 자네가 말하는 기술 숙달인가? 그녀의 호통은 천둥 소리처럼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박중령은 무릎이 꺾일 듯 휘청거렸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것은 오해입니다. 조작된 음성입니다. 라고 소리치며 발악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끝까지 병사들을 기만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의 추악한 민낯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었다. 강지원은 마지막 극기를 받기 위해 손을 들어 올렸다. 증인을 입장시켜라. 그녀의 명령에 따라 연병장 한쪽에서 구급차의 문이 열리고 군의관과 최대위의 부축을 받은 이진호 일병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한쪽 다리는 절뚝거리고 있었다. 피와 먼지로 얼룩진 전투복을 입은 채 간신히 서 있는 그의 모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병사들은 처참한 몰골의 전우를 보자 숨을 죽였고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진호 일병은 단상 위로 힘겹게 올라와 강지원 앞에 섰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사단장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얻었다. 강지원은 마이크를 이진호에게 건네며 부드럽게 물었다. 이진호 일병. 오늘 낮에 동생이 면회를 왔었지. 그때 자네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리고 자네가 원해서 그곳에 있었나? 이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저는 대대장님 별장 공사장에서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온 줄도 몰랐습니다. 제발. 동생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진호의 울음 섞인 고백이 연병장에 울려 퍼지자 병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서름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연병장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다. 박중령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털썩 주저앉으며 바닥을 응시했고 그를 비호하던 참모들과 중대장들조차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그와의 거리를 두려했다. 박중령이 쓰고 있던 지휘관이라는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안에는 탐욕스럽고 비겁한 범죄자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강지원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흐느끼는 이진호 일병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주저앉은 박중령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전장병이 들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선언했다. 보아라. 이것이 너희들이 충성을 맹세했던 지휘관의 실체다. 군인의 명예를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고 부하를 노예처럼 부리는 자는 지휘관의 자격이 없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백이 서려 있었다. 연병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정의가 세워지고 있다는 벅찬 전율이 흐르고 있었다. 박중령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강지원을 노려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패배자의 그것이었다. 그는 헌병들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강지원은 그에게 일말의 동정도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 부대에 대한 가장 가혹하고도 확실한 처방을 내리고 있었다. 단순히 지휘관 한 명을 교체하는 것으로는 이 썩은 뿌리를 뽑아낼 수 없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역사에 남을 중대한 명령을 내릴 준비를 마쳤다. 밤하늘에서는 다시금 굵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은 더러워진 연병장을 덮어주려는 듯 소리 없이 내려앉았지만 오늘 밤 이곳에서 밝혀진 진실은 결코 덮이지 않을 것이었다. 강지원은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의 눈빛 하나하나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망울 속에 담긴 상처와 불신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칼을 휘둘러야 했다. 이제 곧 제707 공병대대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단장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연병장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눈발은 더욱 거세게 휘몰아치며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강지원은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단호하고 냉철한 목소리로 헌병대장에게 체포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입에서 떨어진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썩어버린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대기하고 있던 무장 헌병들이 일제히 단상 위로 뛰어올라가 박동철 중령과 그를 보좌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던 주요 참모들을 포위했다. 박중령은 헌병들이 자신의 팔을 꺾어 제압하자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그는 힘없는 짐승에 불과했다. 박동철 중령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찰캉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동안 이 부대를 지배해왔던 공포와 억압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이기도 했다. 강지원은 헌병들에게 박중령의 어깨에 달려있던 중령 계급장을 즉시 떼어내라고 지시했다. 헌병이 거칠게 계급장을 뜯어내자 박중령은 마치 자신의 신체 일부가 잘려나간 듯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절규했다. 계급장이 뜯겨나간 자리에는 실밥이 흉하게 터져 나와 있었고 그것은 명예를 잃은 군인의 비참한 말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처와 같았다. 강지원의 시선은 박중령에게서 멈추지 않고 단상 아래 도열해 있던 중대장들과 행정보급관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대대장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병사들을 착취했던 공범들이었다. 강지원의 서늘한 눈빛이 닿자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강지원은 그들 역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압송할 것을 명령했다.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 헌병차에 태워지는 간부들의 모습을 보며 병사들은 그제야 자신들을 괴롭히던 거대한 악의 축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모든 주모자들이 연행된 후 강지원은 다시금 마이크 앞에 서서 연병장에 남겨진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보다는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단순히 지휘관 몇 명을 교체한다고 해서 이 부대에 뿌리 깊게 박힌 패배의식과 학대의 기억이 사라질 것 같지 않았다. 제707 공병대대라는 이름 자체가 병사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이자 지옥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상태였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고 그 결단은 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것이어야 했다. 강지원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본 사단장은 오늘부로 제707 공병대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부대는 그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전우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장했고 연병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병사들은 사단장의 다음 말이 무엇일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눈보라조차 그녀의 위험 앞에서는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부대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따라서 본 사단장 강지원 소장은 사단 예하 제707 공병대대에 대해 지금 이 시각부로 부대 해체를 명령한다. 부대 해체라는 단어가 떨어지자 연병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부대 해체는 단순히 부대가 없어지는 것을 넘어 그들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해방의 선언이었다. 강지원은 이어서 부대기 하강식을 거행할 것을 지시했다. 보통 부대기 하강식은 부대가 임무를 다하거나 이전할 때 하는 엄숙한 행사지만 오늘의 하강식은 부패한 과거를 장사 지내는 장례식과도 같았다. 기수단이 떨리는 손으로 개항대에서 부대기를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다. 펄럭이던 부대기가 땅으로 내려올 때마다 병사들의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무거운 바위들이 하나둘씩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깃발이 완전히 내려와 기수단의 손에 들려지자 강지원은 그 깃발을 압수하여 봉인하도록 명령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707 부대원이 아니다. 너희들은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스러운 용사들로서 새로운 소속과 임무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강지원의 선언에 병사들 사이에서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옥 같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누군가 먼저 자신의 전투복에 붙어 있던 707 부대 마크를 뜯어내자 옆에 있던 병사들도 하나둘씩 부대 마크를 뜯어내기 시작했다. 찌익 하는 벨크로 뜯기는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이진호 일병은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꼿꼿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붙어있던 부대 마크를 떼어내 손에 쥐고 꽉 움켜쥐었다. 그 작은 천조각은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모든 고통의 상징이었다. 그는 젖은 눈으로 단상 위에 강지원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운 장군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해준 수호천사처럼 보였다. 이진호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을 담아 경례를 올렸다. 비록 손은 다쳐 제대로 된 경례 자세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뜨거웠다. 강지원은 병사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았다. 부대 마크가 뜯겨나간 자리에는 군인으로서의 본연의 모습만이 남았다. 그녀는 참모장에게 즉시 수송대대를 호출하여 병사들을 임시 숙소로 이동시킬 것을 지시했다. 또한 모든 병사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식사를 제공하고 부상자들은 최우선적으로 국군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게 하라고 엄명했다. 이 폐허가 된 부대 막사에서 단 하룻밤도 병사들을 재우고 싶지 않다는 그녀의 따뜻한 배려가 담긴 조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버스들이 줄지어 부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질서 정연하게 버스에 탑승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그들의 표정에는 이제 희미하지만 분명한 생기가 돌고 있었다. 버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텅 빈 연병장과 불 꺼진 막사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병사들은 차창 밖을 내다보며
자신들이 겪은 악몽과 작별을 고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부대에서 새로운 지휘관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강지원은 마지막 버스가 떠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병사들을 배웅했다. 눈발은 잦아들기 시작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폐허처럼 변해버린 텅 빈 부대에는 이제 강지원과 그녀의 수행원들 그리고 뒤처리를 위해 남은 헌병들만이 서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강지원의 가슴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군대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다. 최대위가 다가와 강지원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사단장님, 정말 대단한 결단이셨습니다. 상부에서도 놀라겠지만 명분이 워낙 확실하여 문제 제기는 못할 것입니다. 강지원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 결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 병사들이 견뎌온 시간이 대단한 거지. 우리는 그저 늦게나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녀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보다 병사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지휘관의 면모를 보였다. 강지원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군단장의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소장, 보고는 받았다. 자네답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지만 자네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네. 뒤처리는 군단 차원에서 지원할 테니 걱정 말게. 강지원은 짧게 감사를 표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제 행정적인 절차와 법적인 싸움이 남아있겠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 뒤에는 진실과 그녀를 믿고 따르는 500명의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지원은 마지막으로 텅 빈 대대장실을 올려다보았다. 불 꺼진 창문은 마치 죽은 짐승의 눈처럼 공허해 보였다. 그곳에서 자행되었던 탐욕과 오만은 이제 영원히 사라졌다. 그녀는 몸을 돌려 자신의 차량으로 향했다. 눈 위에 찍힌 그녀의 발자국은 올곧고 선명했다. 그 발자국은 앞으로 이 군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와도 같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또 다른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상처 입은 병사들을 치유하고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는 진정한 의미의 건설이 시작된 것이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강원도 철원의 산골짜기에도 어김없이 따스한 봄 기운이 찾아왔다. 겨우내 산을 뒤덮고 있던 두꺼운 눈들이 녹아내리며 계곡물은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생명이 움트는 봄의 활기 속에서도 과거 제707 공병대대가 주둔했던 위병소 정문은 굳게 닫힌 채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녹슨 철문에는 폐쇄된 시설이라는 붉은색 경고문이 붙어 있었고 한때 병사들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부패한 지휘관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던 연병장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만이 무성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그곳은 이제 지도상에서 사라진 부대가 되었지만 그 폐허는 정의가 승리했다는 무언의 증거로서 그 자리에 남게 되었다. 국군수도병원 305호실 창가에는 따사로운 봄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 햇살 아래 환자복을 입은 이진호 일병이 침대에 기대어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흙먼지와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쓴 채 지하 감옥 같은 곳에서 죽어가던 그였지만 이제는 제법 혈색이 돌아 건강한 청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의 손과 발에 남아있던 동상 자국과 찢어진 상처들은 여전히 흉터로 남아 있었지만 전문 의료진의 집중적인 치료와 영양 공급 덕분에 빠르게 아물어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눈동자에서 공포와 절망의 그늘이 사라지고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이 다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이진호는 자신의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을 만지작거리며 지난 시간들을 회상했다. 악몽 같았던 대대장 별장 공사 현장, 매일 밤 이어지던 구타와 폭언, 그리고 배고픔에 시달리며 쓰러져 가던 동료들의 모습이 아직도 가끔 꿈에 나타나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눈을 뜨면 깨끗한 병실 천장과 친절한 간호장교들의 미소가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강지원 소장의 결단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를 매일 되새기고 있었다. 그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자신을 지켜준 군과 국가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빼꼼히 안을 들여다보았다. 오빠 떨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여동생 이수민이었다. 그녀의 양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직접 만든 도시락이 들려 있었고, 표정에는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지난 겨울, 위병소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 가냘픈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화사한 봄옷을 입은 그녀는 마치 봄의 전령사처럼 밝고 아름다워 보였다. 이진호는 동생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고, 수미는 황급히 달려와 오빠의 품에 안겼다. 두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미안해. 수민아. 오빠가 못나서 너를 춥게 만들고 걱정만 끼쳤구나. 이진호가 쉰 목소리로 사과하자 수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오빠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니야. 오빠가 살아줘서 고마워. 정말 다행이야. 그날 그 여자 장군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영 못 만났을지도 몰라. 수민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려 진호의 환자복을 적셨다. 그 눈물은 지난 겨울의 차가운 서름을 씻어내는 따뜻한 치유의 물결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지옥 같았던 시간을 견뎌내고 다시 만난 이 순간의 기적을 마음껏 누렸다. 수미는 눈물을 닦고 정성스레 쌓은 도시락을 펼쳤다. 지난번 눈밭에 흩어졌던 김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한 상 가득 차려졌다. 진호는 동생이 직접 입에 넣어주는 김밥을 씹으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를 했다. 음식의 맛도 맛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가족의 사랑과 자유의 맛이 그를 더욱 배부르게 했다. 병실안은 두 남매의 도란도란한 이야기꽃으로 채워졌고 창밖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은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듯 커튼을 살랑거리게 했다. 그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짓밟혔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되찾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병실, 복도 끝. 반쯤 열린 문틈으로 그 흐뭇한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정복 차림의 강지원 소장이었다. 그녀는 바쁜 일정 중에도 잠시 짬을 내어 구출된 병사들의 회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참이었다. 그녀는 남매가 서로 음식을 먹여주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자신이 내린 가혹한 명령과 힘겨운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는 차가운 철의 여인이 아닌 병사들을 자식처럼 아끼는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수행비서인 최대위가 강지원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사단장님, 안에 들어가서 격려의 말씀이라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진호 일병도 사단장님을 뵙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강지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아니, 지금은 저 남매에게 방해가 될 뿐이야.
저들이 누려야 할 시간은 오롯이 저들의 것이어야 해. 나는 그저 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충분하다. 그녀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어 영웅 대접을 받는 것보다 병사들이 평온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지휘관은 무대 뒤에서 병사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그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다. 강지원은 병원 로비로 내려오며 TV 뉴스 속보를 곁눈질로 확인했다. 화면에는 군검찰, 비리 혐의 박동철 전 중령에게 징역 15년 구형이라는 자막과 함께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가는 박동철의 초라한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계급과 명예를 박탈당했고 군 교도소에서 긴 세월을 보내며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할 처지였다. 또한 그와 결탁했던 간부들과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들 역시 줄줄이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은 전군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국방부는 이를 계기로 대대적인 부조리 척결 캠페인과 감찰 시스템 강화를 발표했다. 병원을 나서는 강지원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녀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낸 것이다. 병원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하얀 꽃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떨어지는 꽃잎을 손바닥으로 받아보았다.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저 꽃들처럼 시련을 겪은 병사들도 더욱 단단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라 믿었다. 770 병대대는 사라졌지만 그곳에 있었던 병사들은 이제 전방 각지의 우수 부대로 재배치되어 진짜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하고 있었다. 그때 2층 병실 창문이 열리며 누군가 소리쳤다. 충성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이진호 일병이 창가에 매달려 떠나는 강지원의 뒷모습을 향해 거수경례를 붙이고 있었다. 비록 거리가 멀어 목소리는 작게 들렸지만 그 외침에 담긴 진심은 강지원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다. 강지원은 뒤를 돌아 그를 바라보았다. 햇살을 등지고 선 그녀의 모습은 눈부시게 빛났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진호에게 천천히 그리고 절도 있게 답례를 올렸다. 그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의례적인 경례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 전우에게 보내는 존경과 격려의 인사였다. 차량에 탑승한 강지원은 다시금 군인 본연의 냉철한 눈빛으로 돌아왔다. 하나의 악을 물리쳤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부조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그녀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이진호들이 있었고 그녀가 지켜야 할 정의의 가치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운전병에게 다음 목적지인 신병 교육대를 향해 출발하라고 지시했다. 그곳에는 또 다른 대한민국의 아들이 미래의 주역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완연한 봄이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강지원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상처 입었던 모든 병사들의 마음속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왔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정의는 때로 힘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깨어있는 양심과 용기 있는 행동이 있는 한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해냈다. 전설이 된 여성 사단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훈훈한 봄바람을 타고 전군으로 퍼져나가며 오래도록 기억될 군인 정신의 표상으로 남게 되었다.